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권병 작가님의 소설집 그 겨울의 우아한에 수록된 여러 단편 중에 와송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민간요법으로 간암에 군뱅이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와송이 특효약이라는 건 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한 한 가족의 고군분투하는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구겨박듯이 넣어둔 주머니 큰 등산 점퍼를 꺼내놓고 시계를 본다. 정우를 만나기로 한 게 7시. 그가 강의를 마치는 시각에서 30분이 지난 시각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아직 안 오실까? 아직 두어 시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난 마음이 조급하다. 청바지를 찾아 입고 비닐봉지도 준비해 두었다. 면장갑도 2켤레 점퍼 속에다 넣어두었다. 할머니에게는 잠시 외출을 할 것이라고만 말할 것이다. 정우는 오히려 내게 당부했다. 늦지 마. 오늘이 그 몸이니 딱이야. 바람이 몹시 차다. 들판을 휘돌아온 찬바람이 허술한 처마 끝 차양을 앙탈을 부리듯 마구 흔들어댄다. 올겨울은 넘기시려는지. 안방문을 연다. 퀴퀴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 안방은 영락없는 환자의 방이다. 죽음이 바짝 다가와 있음을 아버지의 그늘진 눈에서도 알 수 있다. 얼굴색마저 꺼멓게 타들어간 아버진 몹시 낯설다. 건강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는 눈빛마저 지쳐 보여서 바라보기조차 민망하다. 혜진아, 나 물 좀 다오. 내 기척에 돌아눕는 아버지. 움푹 팬 입언저리가 바싹 말라있다. 나는 때 맞춰 가지고 들어온 영지버섯 달인물을 갈라터진 눈바닥처럼 바싹 마른 아버지 입술에 조금씩 흘려넣는다. 아버지 목젖을 타고 흘러드는 그것이 생명수가 되면 좋으련만. 아, 그 물이 아버지 몸속의 나쁜 것들을 다 녹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오지. 답답하지 않니? 아버지의 쉰 목소리에 금세 눈시울이 젖는다. 아버진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른 손을 천천히 내게로 내밀며 웃는다.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 그 미소가 내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약 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오시면 나갈 거예요. 나는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이며 아버지가 덮은 이불을 여민다. 방을 나오면서 다시 아버지를 돌아본다. 아버지 모습이 축축하게 젖어온다. 마루로 나와 쪼그리고 앉는다. 햇살이 이미 식어 있다. 간편한 차림으로 외출 준비까지 끝낸 나는 할머니 몰래 다녀올 곳에 대한 기대로 조금은 들떠 있다. 할머니에게 말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섣부른 기대로 들뜰 할머니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이다. 양냄새가 어지럽도록 진하다. 하루 3번의 한약으로 인해 아버지 목숨이 지탱되고 있다. 화덕 위의 약탕기에서 약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탄이 알맞게 달아올라 있어서 파란 불꽃이 넘실댄다. 약탕기를 덮어둔 한지가 축축한 걸 보니 약초가 우러나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온갖 약초가 어우러져 나는 냄새는 향기롭다. 온갖 약초가 어우러져 우러는 그 향기가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약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불구멍을 좀 막아야 할 것 같다. 땅거미가 져가고 있건만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가신 할머니는 아직 오지 않는다.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건 어떤 힘일까? 작년 가을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의문은 여전히 나를 묻고 있다.
평소 술을 많이 했지만 건강했던 아버지였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부지런한 게 재산이라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한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을까. 특별한 기술도 없이 작은 공장의 자벽부 노릇을 해온 아버진 늘 경제적으로 허덕였다. 그래서 아버진 퇴근 후에 반일까지 했다. 밭에서는 아버지가 받는 월급만큼의 소득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어머니가 몇 년 앓고 돌아가신 후라서 빚도 많았고 서울서 공부하는 내 학비며 생활비가 다 아버지의 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쓰잘데기 없는 딸년이 기어코 지의 빌 잡는구만. 할머니는 아버지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그 원망을 내게 퍼부었다. 쓰잘데없는 딸년. 자식이라고는 달랑 나 하나인 불쌍한 아버지, 아니 아들이 있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부실했던 남동생이 하나 있긴 있었다. 그 아이는 10살 때 죽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할머니는 남동생이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하는 할머니의 서운한 눈빛은 아버지가 몸져 누운 후에 더욱 노골적이다. 아버지를 얻기까지 힘들었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할머니의 그런 눈빛을 감당해내는 일이 날이 갈수록 힘들다. 더구나 와송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 눈빛이 더더욱 노골적이다. 하지만 난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려 한다. 여든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 수발을 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버지가 들어놓은 게 쓰잘데도 없는 딸년 뒷바라지 하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할머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졸업만 하면 아버지를 편히 모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학사모를 쓴 것만도 자랑이 될 시골에서 석사학위까지 거뜬하게 따낸 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가능하면 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아버지 은공을 꼭 갚고 싶었다. 그것이 당신의 능력으로는 버거운 내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는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늙으신 아버지의 힘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구하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하지 않았다. 직장을 얻는 일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일과는 다른 것 같았다. 그때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악에 바친 할머니 목소리가 내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왔다. 이 쓰잘데없는 년아, 네 애비가 죽게 생겼어. 다 때려치고 내려와. 나는 허겁지겁 비행기를 탔다. 1시간이 그처럼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나는 뒤늦게 나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직 쓰러질 연세가 아니다.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학문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쓰러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울 아무런 힘도 없는 할머니 말대로 쓰잘데없는 딸년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모습으로 아버지는 병실에서 나를 맞았다. 아버지의 가는 손목에서 투명한 링거줄이 흔들리고 있었다. 간암이라고 했다.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급격하게 그 증세가 나타나는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제조차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경과가 매우 빨라서 곧 말기에 이르는 절제수술도 어렵다 했다.
시한부 6개월의 목숨. 의사의 진단대로라면 아버지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1년을 넘게 견뎌내고 있다. 그건 할머니의 정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냥 사는 날까지 원 없이 해주라고? 이런 썩을 놈들. 내 아들 내가 살릴 테니 두고 봐. 나는 의사에게 악을 쓰며 대드는 할머니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도저히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 나에게 할머니는 있는 대로 욕을 끌어다 퍼붓기 시작했다. 니년이 애비 등골을 빼더니 기어코 일이 터졌어. 쓸데없는 딸년 공부시킨다고 저 꼴이 된 게야. 딸년 공부시켜 무슨 영을 볼 거라고. 얌전히 있다 시집이 나갈 것이지. 니년이 애빌 저 꼴로 만든 거여. 할머니 닭달은 나를 정신조차 못 차리게 했다.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마치 악성 빈혈을 앓는 것처럼 늘 어지러워서 때론 깜빡 정신을 놓을 때도 있었다. 아이고 이런 약을 다 태웠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가 뒤져라 이년아. 나는 할머니의 새된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할머니가 서 있었다. 향긋하던 양냄새는 간데없고 탄내가 진동을 했다.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아 화닥을 본다는 것이 그만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도대체가 니년이 애비하고 무슨 왼수가 졌길래 하는 집마다 애비 죽일 짓만 하는 거냐. 돈 한 푼도 못 버는 년이 이 약이 얼마짜린 줄 알고 태워? 정신은 어디다 두고 꼭 넉나간 년같이 앉아서 뭘 생각한 거냐. 지에 비위해서 하는 일이라곤 약 다리는 게 고작인 년이 차라리 나가 뒤져라 이년아. 할머니의 거친 손이 내 머리채를 움켜잡는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분을 풀지 못해 나를 뒤흔드는 할머니의 소나기는 노인의 그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치 힘이 세다. 나이의 힘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인데 그건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둔 악만 남은 어미의 힘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소나기에 휘둘리며 나도 악이 받쳐오르기 시작했다. 지 애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곤 약 다리는 게 고작인 년. 그 말이 나를 뒤흔들었다. 이거 놓으세요. 말끝마다 쓰잘데기 없는 년 하지 말아요. 내가 아버지를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시냐고요. 그렇게 꼴 보기 싫음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나는 할머니의 아기의 참말에 악을 쓰며 대든다. 나도 알 수 없는 힘이었다. 이를 악문 채로 내 머리채를 흔들던 할머니는 나의 서슬에 놀라 슬그머니 내 머리채를 놓는다. 아니 이년이 이젠 할매에게까지 도끼 눈을 치드네. 이런 죽일년. 할머니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나를 노려본다. 그럼 아버지 대신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그럼 할머니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나는 그 말을 퍼붓고 할머니를 등진다. 아니 저 전현이. 분함을 참지 못해 내지르는 할머니 음성이 내 귓전을 핥히고 지나간다. 왜 그래? 화났어? 무슨 일 있어?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한 나를 보자 정우가 묻는다. 아니야, 그냥 좀. 할머니와 다투고 나온 얼굴이 편안해 보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까지 그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잖아도 그를 보면 주눅이 드는데 그는 지난해 지방대학에 일자리를 얻었다. 스스로 보따리 장사라고 겸손해하긴 하지만 나로서는 부러운 일이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장갑을 내민다.
저만치로 어둠 속에 버티고선 향교가 보인다. 도심에서 뚝 떨어져 자리 잡은 향교는 어둠이 밀려오면 인정마저 뚝 끊기는 곳이다. 그가 슬며시 내 손을 잡는다. 내 손이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걸 안 정우가 내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 있구나. 무슨 일은 아버지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지. 빨리 가자. 그래, 알았어. 어둠 속에서 그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소리를 줄인다. 성큼성큼 앞서가는 그의 어깨가 구부정하다. 자신 있어? 아무렴, 날 너무 얕잡아 보지 마. 그는 싱긋이 웃고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고생을 자처한 정우가 고맙다. 어둠 속으로 몰래 숨어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붕 위로 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좀 잡아봐. 뒷뜰을 뒤지고 다니더니 그가 허술한 사다리 하나를 들고 왔다. 그걸 이용해 지붕 위로 오르려는 생각이었다.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사다리는 그가 만지는 대로 나무 껍질이 힘없이 부서졌다. 사다리가 약해 보이는데 괜찮겠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이걸 사용하는 수밖에. 사다리를 처마에 걸쳤다. 몇 번 흔들어 보더니 그는 용감하게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밑에서 그를 올려다봤다. 제발. 나는 그가 어설프게 사다리로 오르는 것을 보며 마음을 졸였다. 부실한 사다리가 흔들거리자 그의 몸도 조금 흔들거렸다. 하지만 다행히 그가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는 지붕 위에서 와송을 석둑석둑 잘라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와송을 뜯는 그를 보며 주위를 살폈다. 자, 받아. 제법 많네. 지붕 위에서 그가 한 움큼의 와송을 던졌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할머니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할머니는 불쑥 내게 말했다. 오래된 기와집 지붕에 와송이라는 게 자란단다. 그걸 구해다 다려 먹이면 가나면 지켜라더라. 그러면 네 아버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할머니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아버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할머니는 무슨 일이든 해내실 것 같아 보였다. 나는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자 더러 겁이 났다. 할머니, 저도 알아볼게요. 할머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할머니의 성정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절에 갈 때나 입는 회색 바지를 입고 책널은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다. 그런 할머니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걸 찾아서 반드시 내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말 거야. 말로는 뱉지 않았지만 할머니 눈빛에선 그런 게 익혀졌다. 내 머릿속엔 환상처럼 오래된 기와지붕들이 무늬를 이루며 엇갈렸다. 그 위에 자란다는 와송.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이한 식물이 형체도 없이 내 꿈속에서 크게 자라올랐다. 그러나 와송을 본 적도 없이 찾아다니는 일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다 무리를 한 할머니가 힘에 겨워 들어눕고 말았다. 와송을 구하는 일은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사전을 찾아 그 생김새를 보고 그동안 몇 군데서 와송을 조금 구하기는 했었다. 그래서 민간요법대로 해서 아버지에게 한번 다려드린 적이 있다. 아버지 병이 조금 차도를 보이자 할머니는 와송에 더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았다. 한약의 효능인지 아님 와송을 달인 물의 효능인지
어쨌든 아버지 병환이 차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더욱더 와송 구하는 일에 집착했다. 날이 차가워지면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할머니를 더 다급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지금쯤 마음을 다스렸을까? 어쩜 내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해서 마음을 끓이고 계실지도 모른다. 당신의 불같은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대책 없이 퍼부어놓고는 눈물 지는 할머니. 손자 며느리를 앞세우고 이제는 자식마저 앞세우게 될지도 모르는 심정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든다. 그런 할머니에게 대들고 집을 나온 건 실수였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날 미워했던 건 아니었다. 남동생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남산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를 얻게 된 이야기를 즐겨하셨다. 금오산 정상에서 약수골, 용장사터, 상사암까지 특히 상사암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숙연하게 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빌면 자식을 점지해 주신단다. 내가 네 아버지 얻으려고 상사바윌 매일 새벽 올라다니며 치성을 드렸지. 네 아버진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귀한 자손이야. 할머니는 상사암이 아버지를 태어나게 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틈만 나면 남산 도처에 널려있는 석불에 공을 닦으러 다녔다. 하늘에 만가지 복을 내려주소서. 그런 비원이 깃든 이름 만복. 그런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행위가 없는 마음이란 게 무엇 그리 대수겠는가. 할머니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어쩌면 전곡을 찌르는 할머니 말에 내가 뜨끔해서 그렇게 대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래된 기와집 지붕에 피는 꽃, 와송. 나는 번번이 허탕을 치면서 한숨을 쏟았다. 나는 수다쟁이처럼 아는 사람들에게 와송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더러는 어디에 있는 절터를 찾아가 보라거나 깊은 고래 고옥을 일러주는 이가 있긴 했지만 어렵사리 찾아가 보면 와송이 없거나 있어도 누군가가 이미 흩어간 후거나 했다. 와송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와송? 향교 명륜당 지붕에 있는 걸 봤어. 도시 안에서는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내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 건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대학 동창 정우였다. 나는 그에게 매달리듯 말했다. 거기 말고 딴 데는 아는 데 없어? 좀 알아봐줘. 그렇게 해서 와송이 있다는 세 곳을 적은 쪽지를 건네받은 것이 불과 이틀 전이었고 나는 그날로 한달음에 향교로 향했다. 정오를 조금 넘긴 햇살이 향교들에 가득 고여 있었다. 청원루로 들어서던 나는 탄성을 질렀다. 마주 보이는 명륜당 지붕에 와송이 그득하니 자라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와송을 두고도 찾지 못했다니. 햇살이 담뿍 내리쬐는 그곳의 와송들은 키도 크고 통통했다. 하지만 지붕이 엄청 높았다. 동제와 서제 지붕에도 와송이 제법 보였다. 명륜당 측면, 제기를 보관하는 전사청 지붕에도 와송이 제법 자라 있었다. 저걸 어찌 따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찾아가 보았느냐고, 어찌할 거냐고. 나는 무조건 정우에게 매달렸다. 나 좀 도와줘. 정우는 명륜당 지붕 위에서 또 한 움큼의 와송을 따서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내려왔다. 그의 손이 얼어 있었다. 그만 가자. 미안해서 한 말에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더 따야지. 나 내일 출장 가면 도와주지도 못할 텐데.
오늘 저쪽에 있는 것도 다 따자. 정우가 천사청촉을 가리키며 고양이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정우와 헤어진 건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각이었다. 나의 늦은 귀가에 잔뜩 화가 나 있던 할머니는 내가 와송 담은 봉지를 내밀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걸 어디서 구했냐? 아이고, 부처님 은공이 고맙기도 하셔라. 나는 정우의 이름을 들먹이려다가 그만두고 만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좀 더 구해볼게요. 내 말을 믿기 어렵다는 듯 할머니 표정이 참 복잡하다. 나는 할머니 표정을 살피다가 그만 고꾸라지듯 쓰러지고 만다. 피곤이 밀물처럼 나를 덮쳤다. 그런 중에도 내 머릿속엔 와송이 어른거렸다. 그래, 내일은 산불사에 가봐야지. 마치 그 일이 늦어지면 아버지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나는 자면서도 몸을 떨었다. 쪽지에 적힌 또 다른 곳은 놀랍게도 산불사 앞 망활사였다. 움직이는 햇살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삼존석불 부처의 미소가 신비로운 곳. 그러나 삼존불 위에 보호각이 세워진 이후부터 삼존불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여기에 뭐가 있으려고. 날은 추워지는데 와송 얻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다. 그래도 정우가 따준 와송이 마음을 그득하게 한다. 힘내. 나는 내 자신을 다그치듯 산불상 앞으로 가서 합장을 한다. 두려움을 없애고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시무 외인을 한 중앙 열애상. 나는 삼화령 애기부처를 떠올린다. 동안의 미소가 천진스럽기만 한 세상의 슬픔 따위는 잊은 듯한 표정이 많이도 닮았다. 와송을 구하여 아버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는 또다시 합장을 한다.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모이면 이루어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으로 삼존 석불 입상을 보고 내려와 망월사로 향한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망월사 경내로 들어선다. 햇살이 가득 고인 빈터에 놓인 부도 하나가 덩그렇다. 햇살을 받은 마당은 언제나 하얗다. 현기증에 멀어지는 세상의 환한 빛처럼 나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걸음을 옮긴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지른다. 오래된 맛배 지붕 위에 보송보송 자란 와송들이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다. 눈이 부시다. 그것들은 마치 소나무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이 내 손가락 굵기만큼씩 고르게 자라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슬그머니 갖다 놓은 불로초 같다. 그러나 기쁜 마음도 잠시 어떻게 따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난처하기만 하다. 그것도 여염집 아닌 사찰 대웅전에서. 나는 손차양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와송을 바라본다. 시꺼멓게 죽어가는 아버지 모습과 할머니의 초조한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떤 방법을 쓰든 저걸 따야 해. 이럴 때 정우가 있으면. 염치 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미 다른 여인의 남자가 되니 더구나 출장을 가지 않았는가. 나는 고개를 젓는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 발걸음이 부산해진다. 대웅전 뒤쪽으로 돌아가 와송을 바라본다. 햇살에 눈이 시려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것만 딸 수 있다면. 구석에 방치된 대나무 장대가 눈에 들어온다. 그걸 들고 와송을 따기 위해 애를 써본다. 하지만 높다란 지붕 위에 있는 그것은 도도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인처럼 쉽게 제 몸을 내주지 않는다.
목이 바짝 탄다. 니요. 대웅전의 와송을 포기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사당 같은 곳에서 겨우 2개의 와송을 따냈을 때 따끔한 불침 같은 말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사찰을 지키는 보살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말소리와는 다르게 인자한 미소를 띤 그 보살은 내 행동을 보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와송을 따르는 게 우리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는다. 죄송합니다. 와송이 약이 된다는 바람에. 약이라 하지요. 특히 간암에 좋다 합디다. 우리 삼촌도 간암에 걸려서 내가 많이 따다 드렸는데 별 소용이 없습디다. 필요하면 따가시구랴.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뭔들 안 하고 싶겠소. 사찰 지붕이 상한다고 요즘은 못 따게 하는데 조심조심 따면 어떻겠소. 마침 스님은 아니 계시니 얼른 따가시구랴. 보살은 후덕한 여인처럼 편안하다. 나는 그제야 등 뒤로 감추었던 와송을 본다. 그건 연희꽃보다 훨씬 크고 길다. 그렇게 큰 건 어디서 땄소? 보살이 물었다. 나는 미안한 얼굴로 사당처럼 생긴 곳을 가리킨다. 우리 선덕여왕님이 보살펴 주실 모양이네. 저기가 대명전인데 선덕여왕 위패를 모신 곳이라오. 좋은 일이 생기겠구랴. 보살은 마치 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 현신한 문수보살처럼 낫을 매단 긴 장대와 사다리를 가져다 준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오른다. 저기가 정상이다. 나는 등산을 할 때처럼 혼자 중얼거린다. 다리가 몹시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문다. 멈출 수 없는 일. 손에 익지 않은 낫질은 어색하고 힘들다. 마음 놓고 거두는 것인데도 지붕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는 와송을 거두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호흡도 거칠어진다. 정우도 무척 힘들었을 텐데 새삼 정우가 고맙다. 와송이 수북해졌다. 나는 아주 흡족하다. 저만치 아래서 보살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따면 돼. 현기증이 난다. 하지만 조금만 더. 눈앞에 물길을 잃어가는 와송들이 아른거린다. 마치 봄날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아물아물 사물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밀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어지러움 같은. 저런 조심해야지. 왜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는지. 보살의 안타까운 말소리와 거의 동시에 심한 통증이 나를 덮쳤다. 쿵, 그런 소리를 들었던가. 나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잃었다. 새벽에 할머니는 목욕을 다녀오신 모양이다. 며칠 전부터 왕겨와 황토를 구하느라 분주했던 할머니는 이제부터 신성한 일을 치르기 위해 목욕 재개를 하신 것이다. 할머니 마음에야 나까지 목욕 재개를 시키고 싶으셨겠지만 와송을 따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후 치자떡을 붙이고 앉아있는 내게 차마 그 소리를 못하신 것 같다. 마루에는 커다란 호박덩이가 놓여있다. 웬만한 어른 혼자선 앉지도 못할 만큼 큰 호박덩이. 그 옆에는 뚜껑 달린 하얀 사기 그릇이 놓여있고 누런 새끼줄도 놓여있다. 아버지 약을 다리던 화덕이 마당 구석 저만치로 치워지고 그 자리에 왕겨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렇게 멀뚱하게 있지 말고 이리 와 절해라. 할머니 말소리가 많이 누거있다. 내가 와송을 구해온 이후로 나를 대하는 할머니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절뚝거리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간다.
지붕에서 떨어져 삐끗한 다리가 아직도 욱신거린다. 다리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고집을 피우다시피 해서 깁스를 하지 않았다. 깁스한 내 다리를 보면 마음 아파할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동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린다. 아버지가 일어나실 수만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을 한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아버지의 고통스런 기침 소리가 간간히 새나온다. 반듯하게 가르마를 갈라 고집스러울 만큼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할머니가 몸을 움직인다. 그것은 경건한 의식이었다. 호박덩이 옆에 놓인 종이에는 민간요법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 황토를 바른 호박을 왕겨 속에 넣고 불을 지핀다. 뭉근하게 타 들어가도록 불을 조절하여 하루나 이틀쯤 떼고 불을 끈다. 식은 후 불에서 꺼내어 호박 속을 열어보면 사기 그릇 속에 노란 엑기스가 남는다. 그것을 차 마시듯 음용한다. 네 정성이 갸륵하여 애비는 꼭 일어날 게야. 할머니는 나와 함께 호박 속을 긁어낸 후 호박에 새끼줄을 매시며 주문처럼 중얼거린다. 새끼줄을 매는 할머니 두 손이 조금씩 떨린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할머니 힘으로는 버거운 호박덩이에다 새끼줄을 총총하게 감기 시작한다. 빈틈없이 감으려니 손톱 끝이 몹시 아프다. 하지만 손톱 끝이 아파서 아버지 병 안에 차도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은 늘 후벼 파듯이 아프다. 어느새 호박은 애초에 모양이 없었던 듯 울퉁불퉁한 새끼줄만 보인다. 할머니가 반죽해 놓은 황토를 그 위에 짓이겨 바른다. 새끼줄에서 나는 냄새와 황토에서 나는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버지가 거뜬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확신처럼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와송을 구해와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간절한 열망이 하늘에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젠 됐죠? 마루 끝에 힘없이 앉아 황토 바른 호박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말한다. 좀 꼼꼼하게 바르지 않고. 지난번 내가 할머니께 대든 이후 할머니 말투는 많이 누그러졌다. 꼼꼼하게 발랐는걸요. 그럼 왕겨 속에 넣고 불을 붙여봐라. 할머니는 여전히 마루 끝에 앉아 나를 재촉한다. 나는 힘에 버거운 호박덩이를 옮겨놓고 그 위에 왕겨를 덮는다. 그리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 왕겨더미에 댄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바알갛게 불더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나는 만족스럽게 할머니를 쳐다본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왕겨가 타면서 내는 소리가 타닥타닥 다듬이 방망이 소리처럼 튀어오른다. 아침 햇살이 지붕 위를 지나고 있다. 나는 마루로 올라와 할머니 곁에 앉는다. 할머니는 무심한 눈길로 불더미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불을 지켜야 할 터. 나는 따뜻한 음성으로 말한다. 들어가 쉬세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할머니 눈밑이 거무스름한 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니다. 아버지 어쩌고 계신가 들여다보고 네가 먼저 들어가 쉬어라. 다리도 성치 않은데. 할머니의 치근한 눈글이 내 다리에 달라붙는다. 아닌 게 아니라 피곤하다. 정신을 집중해 호박 속을 긁어내고 새끼줄로 꽁꽁 감다 보니 온몸이 나른하고 다리도 욱신거린다.
난 안방으로 통한 문을 연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눈을 감고 있다. 주무시는 걸까? 어제 복수를 뽑아내느라 한나절을 휘둘린 후라 눈 감은 모습이 폭삭 주저앉은 두엄더미 같다. 아버지를 보자 내게도 잠이 몰려온다. 마치 아버지에게 걸려있는 어떤 주술이 내게 올마온 것처럼 온몸을 꼼짝할 수 없다. 하지만 연탄불은 갈고 자야 한다. 나는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휘청거리며 연탄을 간다. 추운데 불구멍 막지 말아라. 졸린 눈으로 불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은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온 난 쓰러지듯 눕는다. 너울처럼 감겨오는 잠에 눈이 절로 감긴다. 할머니 못지않게 나도 며칠 동안 바빴다. 구해온 화송을 손질하는 일이며 할머니가 구해놓은 왕겨를 나르는 일 따위로 정신이 없었다. 일을 해보지 않고 자란 나로선 힘겹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나이든 할머니 앞에서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자꾸만 굽어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할머니를 보며 나도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애써 폈다. 따끈한 방구들에 머물리자 밀물같이 잠이 몰려온다. 죽음 같은 잠이다. 장지문을 사이에 둔 바깥에서는 타닥타닥 왕겨 타들어가는 소리가 굵은 빗소리 같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게 잠이 든다.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다급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불이야 불. 눈을 떠보니 온통 자욱한 연기 속이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왕겨더미 앞에 쓰러진 할머니를 엎는 옆집 아저씨가 꿈결처럼 보인다. 구급차는 왜 이리 늦는 거야? 이러다 큰일 치르겠는걸. 안방문도 열어봐. 왕겨더미에 물 좀 붓고. 마당 한켠의 왕겨더미에서는 새빨간 불더미가 뱀의 혀같이 너울거린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이 시커멓다. 불을 지키다 쓰러지셨으리라. 이러다 노인네부터 가겠네. 아들 살리려다 이게 뭔 꼴인고. 뒷집 아저씨가 양동이에 가득한 물을 왕겨더미에 붓는다. 혀를 끌끌 차는 뒷집 아저씨 말이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울려온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목이 매캐하니 기침이 끓어오른다. 아, 아버지. 잠든 아버진 어떻게 되셨을까? 문지방을 넘자 하늘이 빙그르르 돈다. 저런 혜진이도 연기에 취했나 보네. 이러다 줄초상 나는 거 아니여?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득해진다. 깜깜함 어둠의 터널이 빙그르르 돌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할머니의 새된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아버지의 기침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나는 몰려드는 어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젓는다. 매캐한 흙냄새가 지상으로 닿아있는 유일한 끈 같다. 연탄가스에 취한 것 같네. 그러게 진짜 가스보일러로 바꾸라니깐. 하긴 박씨 약값되느라 그럴 겨울이 없었지. 박씨는 괜찮다고? 다행이네. 나 먼저 병원으로 갈 테니 혜진이 깨면 데리고 천천히 와. 사이렌 소리, 다급한 발소리, 차가 멀어지는 소리. 나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뜬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화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걸 좀 마셔라.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와 함께 찝찝한 동치미 국물이 입으로 흘러든다. 애써 눈을 떠본다. 꿈결처럼 옆집 아줌마의 모습이 보인다. 정신이 드냐? 나는 건성 고개를 끄덕거린다. 어지러움은 여전한데 이를 악물고 일어난다. 왕겨더미가 있는 곳으로 비칠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불씨를 살려야 해.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니. 뭘 그렇게 서둘러. 흔들리는 풍경에 섞이는 아줌마의 음성.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지금 해야 해. 살려야 해.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걸음이 헛노인다. 혜진아. 꿈결처럼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 눈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마루 끝에 나와 앉아 계신다. 나는 조금 웃어 보인다. 그리고 성냥개비로 왕겨더미에 불을 붙인다. 그러나 흠뻑 물을 먹은 왕겨더미는 불이 붙지 않는다. 나는 몇 번이나 성냥개비로 불을 붙여본다. 아버지 음성이 깊은 강물의 흐름처럼 울려온다. 그만둬라. 아버지의 깊은 강물 같은 말과 함께 할머니의 세댄 음성이 이명처럼 들린다. 쓰잘데도 없는 딸년. 그런데 왜 눈물이 흐르는 걸까? 나는 또 성냥을 꺼내 긋는다. 확 소리를 내며 불꽃이 피어오른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